말 천천히 하는 게 목표야. 말 천천히 하는 게 목표야. 얼굴 괜찮은지 봐봐봐. 괜찮아. 아 배고파. 이놈의 머리 깎아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오랜만에 언제 했죠? 클립을 하게 됐어. 거의 클립? 전생에 하지 않았어? 정세랑 클럽? 전생한 클립. 근데 전생에 했죠 전생. 그때도 되게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쉽지 않네요 항상. 그러니까 이 클럽 할 때마다 뭔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괜찮은가? 우리의 잘못으로 맞아. 카메라가 없이 했던 건데 오늘은 카메라를 들고 왔는데 스튜디오의 문제로 네, 좀 지금 변경이 장소를 있고. 옮긴 상태예요. 네네. 굉장히 또 지쳐버렸고. 그래서 또 빵을 샀어요. 저희 먹으면서 하려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2회차로 돌아왔어요. 그래요. 수국클럽 넘버 2죠. 오늘이 드디어. 원래는 이제 매달 하자. 매달 하자 매달. 했지만 언제 오나요? 그것이 벌써? 그것은 전생 제가 가을 정도였어요. 작년. 어머. 계절이 두 번. 그때 입었던 옷이 기억이 나요. 그렇네요. 별로 안 추웠네요. 셔츠 하나 입었던 계절 맞죠. 이었고 지금 다시 봄이 봄이- 되었으니까 네. 이제 겨울엔 또 추우니까요. 이제 한 가을쯤에 3회로 돌아올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별탈 없이 하길 바라면서 네. 오늘 호스트가 또 안평이에요. 어떻게 맞아요.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앙에 앉았습니다. 네. 네. 오늘 작가를 소개해 주시죠. 수국클럽 두 번째 작가. 이분은 이제 한국 나이로 81세고 네. 외국 나이로 79세 여성입니다. 외국 어느 나라인가요? 캐나다라고 하시나요? 알죠. 근데 굉장히 알죠? 고령이신 81세면 아직까지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마거릿 애트우드. 지금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느냐 마느냐. 네. 제가 올해 받기를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확률이 크다고 들었는데. 그렇지 않을까요? 매년 그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론이 되나요? 작가한테만 어. 드리는 거니까. 앨리스 몰로 받고 돌아가셨나요? 안 그쵸? 돌아가셨어요? 아니요 안 돌아가셨고 안 돌아가셨어요. 받으셨어요. 언니? 안 돌아가셨어요. 받으셨어요. 네네 깜짝 놀랐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왜 필립 돌아가셨어요? 로스가 못 받고 아 맞아, 필립 로스 돌아가셨죠. 필립 로스가 죄송합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진짜 안타깝다. 진짜 필립 로스는 정말 안 받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로스 옹. 네. 왜 최고인데. 그렇게 또 돌아가시면 안 주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돌아가신 작가들 중에 끝이 없잖아. 줄 사람 너무 많잖아. 맞지. 그럼 살아있는 사람이 영원히 못 받게 되는 일이. 그러니까. 마거릿 애트우드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먼저 드릴게요. 왜 이렇게 작게 말하시죠? 작나요? 약간 나지막합니다 지금. 네. 아 그래요? 네, 좀 더. 지난번이랑 텐션이 너무 다르네요. 지금 약간 네. 긴장. 아니요 지금 아니에요. 울어가지고. 무슨 일이죠? 울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번 화난 날 뻔했네요. 네네. 울었다는 것은 채널 또 수국이 더 이상 이렇게 올라오지 않을 뻔했고 누가 이것은 또-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또 저를 올려가지고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울었어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또 방송에서요 이렇게 방송. 저 두 분이 쌓인 게 많으시더라고요. 울리려고 한 게 아니라 네. 그냥 안평 원래 울어요. 뭐라고요? 감정이 풍부한 사람. 네 맞아요. 네네. 거의 뭐 수도꼭지여서 깜짝 놀랐다. 건드리면 바로 우는 스타일. 조금 전에 음. 바로 그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현은 태어나서 3번 울어가지고 지금 한 번밖에 안 남았거든요. 여자는 태어나서 3번 운다. 네.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에튜드 소개해 주세요. 에튜드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네. 또 알아도 해야죠. 그럼요. 오늘 클럽의 주인공인 마거릿 애트우드는 1939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태어났습니다. 온타리오랑 퀘벡에서 자랐고요. 고등학교 진학 후에 바로 시인이 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론토 대학과 하버드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대요. 잠깐 끼어들어도 될까요? 네. 에드거 앨런 포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그 시인을 읽고 필사하고 막 받아 적으면서 뭔가 시인이 되겠다. 에드거 앨런 포랑 좀 어울리네요. 그렇죠. 같이 읽으면 좋을 작가. 본인이 수도 스스로 있겠다. 추천도 했어요. 그러게요. 에드거 앨런 포 읽어라. 검은 고양이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안 읽었어요? 네. 리웨는 못 읽어요 아마 네. 못 읽을 거예요. 리웨는- 네네. 저는 에드우드도 이번에 처음 읽었어요. 그러면 제가 네. 리뷰한테 얘기해 줄게요. 검은 고양이 어떤 얘기인지. 나중에. 아니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는 알기 할게요.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거 할게요. 음. 21살에 첫 시집을 냈대요. 서클 게임이라는. 근데 맞습니다. 심지어 이 작품으로 캐나다 총리상을 수상했대요. 단편 소설 떠오름이라는 걸 시작으로 이 사람은 이제 라디오 드라마, 시, 소설 가리지 않고 정말 종횡무진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픽 노블도 쓰시고. 맞아. 그리고 사파도 그리셨던데. 맞아요. 그리고 풍자 만화 원더우먼 신문에 연재하는 풍자 만화를 그리시기도 했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하시는. 정말 다재다능. 전방위적인 작가입니다. 근데 심지어는 단순히 작가뿐만 아니라 운동가로서의 정체성도 가지고 있어서 페미니즘 작가, 인권운동가, 환경운동가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호명될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던 게 에투드의 아버지가 곤충학자셨대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어릴 때 정규교육을 한 11살 때까지 받지 못하고 숲이나 이런 데로 나가서 생활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엄청난 다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의 어떤 독서 경험 같은 것들이 쌓여서 나중에 이런 이야기들을 써내는 작가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유년 시절에 이렇게 많이 읽어야 되나요? 그럼요. 그런가 그러면 봐요. 이제 그 문명의 이기에서 벗어나서 숲에서 생활해야 되거든요. 저 문명의 이기와 아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바보상자 앞에서 맨날 시간을 보냈는데 근데 진짜 에투드는 그 숲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뭔가 환경운동의 그 그런 아, 영향이 네,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근데 같네요. 캐나다가 진짜 환경이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음, 메이플 싫어. 제가 토론토에 가봤는데 거기는 독서를 할 수밖에 없어요. 토론토 가보셨어요? 토론토 가봤어요. 와. 정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정말 때문에 할 것이 책을 없어요. 읽는다? 네. 그럼 독서율이 정말로 높나요? 그렇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거기 토론토가 되게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가 생활을 할 게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게 차들이 엄청나게 천천히 다녀요. 근데 여유롭구나. 토론토가 캐나다 전역에서 가장 빠르다고. 부산 한번 와보셔야겠네요. 비절하죠. 부산은 디스토피아. 힘들어요. 마무리 네트워드 부산 방문하면 여기가 디스토피아다. 여기가 바로 신여 근데 이야기. 제가 서울 와서 살다가 가끔씩 부산 내려가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버스나 이런 거 탈 때. 저는 부산에서 차를 운전해봤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거기 진짜. 신여 이야기예요. 거의 부산에서 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할 수 있어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저는 부산에서 면허를 땄거든요. 저는 2번 실패했어요. 서울은 정말 평화롭습니다. 사람들이 점잖아. 그리고 아마 대표작 소개를 할게요. 대표자. 네, 신여 이야기. 그리고 이제 그레이스. 그리고 눈먼 암살자까지가 이제 저희가 암살자. 암살자. 저희가 이렇게 주요하게 다룰 작품이고 그 이외에도 이제 고양이 눈, 도둑 신부, 인간 종말 리포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많이 쓰셔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읽을까.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저희는 되게 많은 작품을 읽고 싶었어요. 되게 많은 작품들을 다양하게 읽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게 우리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였는데 에투드의 작품들이 일단 너무 40종이 넘고 한국에 출간된 것도 애초에 10권이 넘죠? 네. 넘는 데다가 한 작품이 2권 막 이러니까 근데 한 권이어도 분량이 너무 많아. 이렇게 읽어야지 한 권이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저한테 눈먼 암살자를 읽으라고 시켜가지고 아니, 제가 아주 고생을 했네요. 왜냐면 본인이 읽고 있다고 해서 이왕 아니, 읽은 왜냐면 것까지 저는 읽어라. 그래요. 맞아. 그런 거죠. 제가 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이렇게 저 신영 이야기랑 그 그레이스는 이미 읽었으니까 아, 그냥 제가 다른 걸 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자, 박수 한번. 제가 읽고 있으면 이 친구들이 이제 따라서 이걸 읽고 네네. 같이 저랑 얘기를 해주겠거니 하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아무도 별로 뭐 굳이 시작할 엄두를 내지 않는 네. 책이 되었더라고요. 다른 거 너무 한 번 더 읽는 거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꺼워서. 쇼니 얘기를 잘해줘요. 이따 얘기해 주실 건데 네, 뭐 혼자 아주 해도 재밌게 되겠다. 굳이 뭐 잘 파악하셨고 작품을 저는 그래서 필요가 없다. 지금 저희. 부담스러워요. 하다가 안 되면 자르죠. 신영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죠. 신여 이야기는 기독교 근본주의적인 어떤 독재 정치가 있는 가상의 미국 사회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또 어려운 말씀다. 저분은 네 말씀해주세요. 네네, 길리어드라는 어떤 새로운 국가가 들어서거든요. 근데 그 줄거리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오프레드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전 그 길리어드가 들어서기 전에는 다른 이름으로 살던 여성이 이제 시녀가 되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계급이 너무나 여성들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 전에 되게 평화롭고 막 이렇게 막 시위도 많이 하고 자유롭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완전히 계층이 9개로 분류가 되어서 사령관이라는 어떤 남성 계급에 되게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거죠. 그리고 그 오프레드라는 여성은 오프레드예요. 그래서 프레드라는 사령관의 시녀가 되는 건데 굉장히 출산을 강요당하고 그 여성들이 이제 저항하게 되는 나름대로 그 구조에 대해서 방식을 이렇게 타개할 방식을 모색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아주 네. 저는 이 이야기가 에투드의 이야기는 굉장히 질주하듯이 나아가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이야기의 구조 자체는 다층적이고 좀 복잡하고 그럴 수 있지만 리웨도 굉장히 복잡하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고 제가 느꼈어요. 그럼 제가 깔끔하게 해볼게요. 네네네. 이제 리베가 그 알을 안 보니까 그 알식으로 말을 못하는 것 같은데 여자가 나와요, 한 명이.
시녀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안평인데요? 지금 그것이 알고 싶다 안 보는 것 같으니까. 시녀 이야기는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진 시대가 배경이에요.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졌기 때문에 여성들을 어떻게 해서든 애를 낳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애 낳는 기계처럼 치부되어 버린 그런 세계를 그리고 있거든요. 말이 시녀지 우리가 생각하는 하녀가 아니라 그냥 애를 낳는 기계 씨바지. 시바지. 그 시바지라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 그쵸 단어가. 그쵸. 네. 네. 시바지가 뭡니까? 그래서 잘 살아가던 사람이 있는데 시바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죽여버려야죠. 근데 음. 심지어 이게 또 되게 금욕적으로 애는- 청교도주의 17세기 청교도 사회의 그런 맞아. 면면을 또 갖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애를 낳긴 해야 되는데 또 쾌락을 느끼면 안 돼. 음, 연애도 하면 안 돼. 맞아. 그래서 이게 되게 기괴하게 맞아. 이런 섹스를 하거든요. 섹스도 아니죠. 성관계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건식 합의? 행위 그런 것을 해서 음. 애를 생산해야 되는 거죠.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만 애를 생산하지 못하면 세 번. 음. 그러면 이제 잘리는 콜론이라는 곳으로 보내집니다. 음. 그래서 약간 폐기물 처리장에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되는 운명으로 다 전향되는. 여자 인권이 바닥을 치는 이야기. 그러니까 완전 여성을 어떤 자궁으로만 보는 그렇죠. 포공으로만 이야기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의 상황과 크게 다른가. 지금 최근에도 막 뭐 여성 가임지도 그쵸. 이런 게 나오는 지금 서울시, 현실이잖아요. 네. SF적인 소설이다 음. 라고만은 생각할 수 없는 지점이 분명히 있죠. 그래서 그 말 있잖아요. 마을의 네트우드를 소설에 두라는. 네. 영어로 해주세요. Make Margaret Atwood fiction again. 제가 자막 달아드릴게요. 픽션으로 남겨달라. 되게 픽션으로 남겨달라는 그런 거죠. 낙태 합법화 시위를 하는 여성들이 네. 시녀 이야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되게 상징적인 게 붉은색 망토를 쓰거든요. 맞아요. 시녀들이 그것을 쓰고 시위를 하기도 하고. 그 소설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나오고. 예. 네, 이게 네. 드라마화도 됐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트레일러를 봤어요. 아 진짜? 핸드메이드 테일. 근데 그 성행위 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촬영관의 아내가 이렇게 잡고 그 출산의 고통을 뭐 같이 느껴야 되는 뭐 그런 맞아,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신음소리 같이 내면서 막 비명 지르고 막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막 심각하게 말은 하지만 소설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맞아요. 리웨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읽으면서 느끼는 어떤 고통과 그러니까 심정적인 고통과는 별개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막 빠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되게 몰입해서 영화 보듯이 맞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런 어떤 세계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막 풀어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화가 나지만 화가 그리고 나겠지만 이게 어쨌든 디스토피아 세계관, 새로운 세계관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데 되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거든요. 뭐 시녀가 무엇이고 사령관이 무엇이고 뭐 하녀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따라잡으신다면 그리고 그래서 주인공의 목소리나 주인공의 마음이 이입을 하신다면은 이후부터는 거의 질주하듯이 읽어나가실 수 있는 분량이 꽤 되긴 하거든요. 이 정도? 지금 생각났는데 제가 안평한테 저 책을 선물했어요. 네 맞아요. 대박. 졸업 선물 옛날에. 굉장히 예. 학부 졸업할 때. 어머 졸업을 축하해. 진짜 내가 적었어? 천. 졸업을 저는 축하해.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네요. 6글자죠. 6글자. 졸업을 축하해. 느낌표. 제가 저때 저 책을 읽고 굉장히 너무 아. 좋아가지고 안평한테 에투드 영업을 또 했죠. 그럼 알고 안평도 보니까. 혹시 이 에투드를 이 책으로 처음 알게 되신 건가요? 천한테 선물 받은 저는 이 책. 그레이스를 먼저 읽었어요. 이 전에 그레이스를 이미 읽었고 아니야. 아닌가? 이거를 먼저 읽고 약간 제가 또 짜증이 나네요. 제가 그때 저희 둘 다 에투드를 읽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맞다. 이거 먼저 읽었다. 시녀 이야기 인문 이거 먼저 읽었다. 시녀 이야기 리커버가 나왔어요. 믿음사에서. 맞아. 그래서 봤다. 근데 그게 너무 예뻐서 제가 이 작품을 알게 됐고 어. 읽었는데 너무 재밌고 이거는 안평이 좋아할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해주려고 보니까 이미 리커버 판이 다 팔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원래 맞다. 있던 시녀 이야기 판으로 제가 선물을 해줄 수밖에 맞습니다. 없었어요. 아하. 근데 이 친구가 역시나 이거 너무 좋았던 거지. 그래서 너무 재밌다 이러다가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넷플릭스에서 그레이스라는 드라마가 했고 그 17년에 네, 이 친구는 넷플릭스 중독자이기 때문에 또 그 나오자마자 한 달에 다 보고는 그레이스 책을 샀고 근데 저도 또 제게 갖고 싶어서 샀어요. 그래서 저희 집으로 그레이스가 2권이 도착을 한 거지 따로따로. 우리 집에는 그레이스가 2권이 되었어요. 시녀 이야기도 2권이고. 이 두 분은 정말 에투드를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이분은 싫어한대요. 네, 전 싫어한다기보다는 약간 힘들어요. 아까 안평이 말한 것처럼 너무 진입이 어렵거든요. 초반에 그 세계관으로 맞아. 진입하는 게 어렵기 그쵸. 때문에 그걸 잘 뚫으면 이제 확 달려가는데 그게 어려우면 포기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놀라운 것은 시녀 이야기가 1985년에 나왔다는 점인 것 같아요. 난 굉장히 몰랐어.
85년에 출간된 소설이더라고요. 저는 되게 보면서 이갈리아의 딸들 생각이 많이 났거든요. 근데 음. 방금 말하니까 깨달았는데 출산 장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갈리아의 딸들에서는 심지어 여성이 되게 숭앙받는 세계관이잖아요. 출산에 대한 장면이 나오는데 출산을 할 때 그 출산하는 사람들을 엄청 높은 약간 단에다가 올려놓고 모두가 이제 그거를 엄청 응원하는, 그러니까 진짜 출산이 너무 대단한 일인 거야. 그 세계관에서 왠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신년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런 출산 장면이랑 되게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앞에 말한 것처럼 여성 혐오가 작동하는 방식은 여성을 되게 폄하하거나 뭐 비하하는 방식이 아니라 숭배랑 같이 가거든요. 그 두 가지가 전부 사실은 본질은 혐오적인데 맞아. 그게 되게 시바지처럼 사용하는 거나 도구화하는 거나 아니면 숭배하는 거나 사실은 본질적으로 유사하게 혐오인 거죠. 저는 에트우드가 되게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도 웃기다고 생각해. 너무 위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되게 시니컬하고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위트. 그러니까 좀 싸늘하고 비아냥거리는 것 같아요. 신랄해요. 그 신랄함을 좋아하시면 좋아할 것 같아요. 그 맞아. 블랙 유머가 되게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음, 저처럼 리은은 어떤 무서운가요? 독자들에게 맞아. 무섭죠. 블랙 유머가 무섭잖아요, 사실. 되게 풍자적이고. 그런가요? 근데 약간 가슴 서늘하게 하면서 또 웃음이 나기도 하잖아요. 저는 한 번도 웃지를 못했어요. 진짜요? 신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짜? 네. 선생님 유머가 없으시면 어떡해요. 아니, 너무 되게 웃기잖아요. 그냥 무서운 분 같았어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밤이 계속 오잖아요. 마치 마피아 게임을 할 때 밤이 오는 것처럼. 음. 이게 1장이 밤, 3장이 밤, 또 낮잠, 밤, 이렇게 홀수 챕터가 다 밤이나 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때 밤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 꺼지는 시간이지만 사실은 이야기가 열리는 시간. 그래서 그 사람이 행복했던 혹은 불행했던 과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간. 제 마거렛 애트우드가 여성 화자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되게 좋았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온전히 발언권을 주기 때문이었거든요. 완전히 밤이 되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시간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버리니까. 제가 예전에 철학 수업을 들을 때 되게 인상적이었던 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화를 하지 않고 생각을 하는 것도 대화의 일종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생각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시대에 공유하고 있는 언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 머릿속에서 주고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누군가에 전달되지 않아도 대화라는 거죠. 아직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한. 네. 철학적이네요. 네. 마지막에 나오는 시녀 이야기의 역사적 주체라는 장에 이르기 전까지는 갇힌 대화인 거죠. 네, 대화이지만 대화 상대를 찾지 못한.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말해요. 당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것이 마치 이제 저에게 당도했다는 느낌? 저를 비롯한 마지막 장을 덮을 때에 성공적으로 당도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구성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 과거에 들었던 철학 수업에서의 얘기가 되게 소환되더라고요. 그렇구나. 전 약간 다르게 읽었어요. 결말을 읽을 때 이렇게 열린 결말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뭔가 끝이 나지 않고 이렇게 마치 대화를 하지 못한 네, 어떤 음. 독자들에게는 이렇게 대화로 네. 받아할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는 대화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좀 그래서 그 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후편에 나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역시 대화였구나. 더 테스트먼트라는 소표에 나옵니다. 그 제 생각에는 약간 에투드가 라디오 드라마 같은 걸 해서 이걸 이야기를 할 줄 아는 것 같아요. 다음 편에 이거를 보통 이런 식으로 끝내는 게 넷플릭스 시즌부터 일을 하기 전에 하잖아요. 근데 에투드는 85년도부터 준비한 거지. 85년부터 2019년까지. 그럼요. 준비를 한 거죠. 언젠가 속편에 나올 것이다. 대박. 내가 뜨면 쓴다. 내가 뜨면. 근데 이제 근데 신년 이야기로 실제로 많이 엄청 그쵸. 각광을 받았잖아요. 이 작품 맞아. 자체가. 그러면 그레이스 얘기를 해볼까요? 그레이스. 네. 일단 그레이스는 역사물이죠. 그쵸.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19세기에 빅토리아 시대 캐나다를 배경으로 하는. 그쵸. 이제 캐나다로 영국이랑 아일랜드 등지에서 이주를 많이 하고 자리를 잡고 막 살 때이자 1840년도에 40년대에 반란이 일어나거든요. 그 이제 막 정치적인 갈등으로. 그것이 막 끝나자마자의 시대. 그러니까 혼란기를 배경으로 한 시대이고 이제 원래 영국이랑 이쪽 유럽 쪽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 캐나다라는 새로운 땅에는 신분 제도가 없지만 아직도 하녀 같은 것이 남아있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레이스라는 인물이 그
실제 범죄 사건을 일으킨 1840년대 어떤 인물을 배경으로 한 거라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네. 실제 사건에서 인물을 가져와서 아, 에투드가 소설화시킨 거죠. 네. 대단하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그러면? 한 여자가 있습니다. 16살인데 사람을 죽였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종신형을 선고받았어요. 종신형이라는 거예요. 평생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여자가 사람을 어떻게 죽였나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야. 음, 근데 한 의사가 있어요. 정신과 의사. 정신과 의사가. 왜 죽였을까? 야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야.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찾아가서 야를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계속 주기적으로. 아, 그거를 이제 담은 게 그레이스라는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 여자에게 이제 이야기할 시간을 주는데 이 여자가 얘기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빠져들어요. 밖에 사람들은 또 얘가 유죄다 무죄다 난리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레이스의 얘기와 이 남자의 생각과 이 의사의 생각 그리고 의사에게 사람들이 또 보내는 편지와 이런 것들이 이제 혼합되어서 만들어진 소설이 바로 이 그레이스라는 소설입니다. 액자식 구성. 네. 음. 마가렛 애투드 여사가 정말 액자식을 좋아하시는 맞아. 그리고 너무 잘해. 액자, 편지 이런 거 어. 거의 천재. 음. 천재. 편지만 받아보고 싶다. 너무 잘 써요. 리베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맞아요. 네. 마가렛 애투드. 근데 그 실제 사건 자체가 사실 되게 충격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16세의 어떤 여자, 되게 얌전하고 그렇죠. 부잣집의 하녀로 지내는 여자애가 집 주인과 가정부인데 뭔가 그 집 주인과의 내연 관계가 의심되는 그 둘을 죽이고 달아났다는 죄목으로 구속이 되었으니까 일단 그 자체가 되게 하나의 스캔들이잖아요. 되게 큰 그렇죠. 스캔들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스캔들. 이어서 그게 어떻게 재미가 없을 수 있겠어요. 그걸 파헤친다는데. 그리고 캐나다는 지금도 조용하다는데 그 시절 얼마나 또 조용했겠어요. 그 얼마나 센세이션한 일이에요. 그 그레이스가 또 바느질을 잘해. 바느질을 하면서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그 바느질 패턴의 이름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패턴의 이름들로 차례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뭐 1부가 삐죽빼죽한 테두리 이고 2부가 가시밭길. 근데 이 가시밭길이 무슨 어떤 패턴의 이름인 거야. 깨진 그릇들 이런 게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딸아이가 뭐 시집을 갈 때 부모가 어떤 이불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 이불을 새겨넣는 문양 같은 것들인 거지. 복을 빌면서. 그래서 어떤 하나의 다 알레고리가 있는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그레이스 정말 재밌어요. 그레이스의 어. 결말은 어떻게 되나요? 스포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되죠? 결국 그레이스는 풀려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진실을 누가 알 수 있을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죽인 것처럼 할 수도 있고 혹은 안 죽였더라도 그러니까 죽인 것처럼 할 수 있고 죽였더라도 안 죽인 것처럼 할 수 있고 나는 내 자유롭게 나의 이야기를 하고 생각은 너의 자유니까. 혐의만 있어서 구속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죽였고 증거가 있는 그리고 거예요. 그레이스 혼자 죽인 게 아니라 다른 남자가 같이 공범으로 잡혔고 그 남자는 이미 사형당했어요. 하지만 그레이스는 사형당하지 않고 종신형을 받고 들어가 있죠. 근데 종신형을 받았는데 다시 나오나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공범자가 있었기 때문에 아. 그 남자가 죽였는지 이 여자는 그냥 그 옆에만 있다가 잡혀 들어간 건지 혹은 둘이서 공모를 해서 죽여버렸는지를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모두가 그런 것들을 짜맞추는 거죠. 계속해서 짜맞추는 거. 독자도 함께. 넷플릭스 드라마가 정말 저는 이 소설을 잘 옮겼다고 생각하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중간중간에 나오는 어떤 인용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가 막히게 넣어요. 이 여자는 어떻게 한 방향으로 호명될 수 없는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문기사와 다른 외부자들이 이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거죠. 순결하다, 혹은 색전녀였다, 살인자다. 근데 이것이 하나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여자에 대해서 사회에서 아무렇게나 규정하는 거죠. 자기들이 보기 편한 방식으로 혹은 자기들이 보고 싶은 방식으로. 그레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색전녀였고 동시에 순결했고 이상했으며 난 아주 겸양이 있는 사람이었으며 교양이 없다가 있다가 그게 아주 매력적이었어. 그 부분이 책에서도 매력적이고 드라마에서도 매력적인데 뭐 거울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뭐 어린 여자 살인자? 그것이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이름이다. 끌리죠? 읽어봐야겠네요. 왜냐면 이 여자가 그냥 그런 거죠. 여자가 걸어가기만 해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지는 외부 사람들이 결정하잖아요. 근데 역시 저는 시녀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레이스의 가장 좋았던 점은 마가렛 애투드가 이 여자에게 말할 기회를 주고 이 여자에게 돌려준다. 마이크를.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우리는 들어야 돼요. 이 여자의 얘기를. 근데 그레이스의 또 이 분량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레이스를 읽고 싶어지는 이유는 어쨌든 그레이스에서 애트우드가 처음으로 역사물에 도전을 했대요. 그 전까지는 약간 SF적인 또는 어떤 상상력을 가미한 세계관을 구사하다가 그레이스에서 처음으로 약간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리서치를 하면서 이렇게 썼던 책이라고 해서 약간 또 그런 것은 또 좋아하기 때문에 역사를 좋아하세요? 네, 역사를 좋아합니다. 그쵸, 그리고 좋아하죠, 저분은. 실제
사건에 또 기반을 그쵸. 한 거라고 하니까 또 읽고 싶어지네요. 에투드가 그래서 캐나다 애국주의자라고 불리기도 한대요. 캐나다의 어떤 특성, 캐나다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근데 환경운동가이자 페미니스트이자 그런 인권운동가인 것이 정말 캐나다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과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어. 이 에투드의 소설 속에서 남자들은 거의 멍청이야. 말순하려고 조심해라. 멍청이에요. 그래서 되게 드라마보다. 교묘한 방식으로 남자를 완전 바보로 만드는. 대놓고야 거의. 그러니까 대놓고인데 어. 어쨌든 소설 속에서는 뭔가 언뜻 읽으면 몰라요. 여자들이 되게 영악하고 되게 똑똑하고 지능적으로 뭔가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심지어 나를 놀리는 것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왜? 어쩌라고. 다 알고 있으면서 어. 무시하는. 근데 남자들은 그걸 모르고 얘는 순진하니까 살인자. 약간 놀리는 거지. 얘기해줘. 우리가 사실 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전복되어 있는 일. 그 결국 재밌네요, 그레이스의 들으니까. 이야기에 매달리고 더해줘 막 이거 계속 매달리고 보세요. 넷플릭스에서. 에투드가 그래서 페미니즘적으로 굉장히 많이 읽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페미니즘이어가지고 그쵸.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에요. 더 이상 페미니즘일 수가 없다. 눈먼 암살자를 제가 읽었는데 이 작품의 양만큼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제가 잘 설명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걱정이 그럼 되지만 일단은 소개해봅시다. 해볼게요. 도전. 네, 도전! 제가 지금 적어왔어요. 눈먼 암살자도 역시 그레이스와 마찬가지로 액자 소설이에요. 근데 액자가 하나 더 있어요. 3중 액자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설인 거예요. 소설 속에 소설 속에 소설 이렇게 있어. 힘드네요. 힘들죠. 이거를 제가 잘 설명해야 돼요. 일단 가장 크게는 한 82, 셋 정도 되는 할머니의 회고록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가장 큰 소설은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 주인공이 자기의 인생을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태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그 어릴 때부터 자기의 집안의 어떤 흥망성쇠 막 캐나다의 역사 캐나다의 역사. 약간 그러니까 토지 스타일인 토지. 그 1, 2차 세계대전 뭐 경제 대공황과 이런 것과 자기 집 안에 부침이 어떻게 이렇게 맞닿아 있는지를 차례로 보여주면서 회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 회고를 하는 와중에 중간중간 자기 동생이 이름으로 출간이 된 눈먼 암살자라는 소설이 삽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그 눈먼 암살자라는 소설 헷갈리시겠다. 그러니까 그 동생의 작품. 동생의 작품인 눈먼 암살자 안에는 어떤 여자와 남자가 등장하는데 이 둘은 뭔가 사랑해서는 안 되는 관계인 것 같아요. 인 것 같아요. 네. 설명을 또 이렇게 감질맛나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마도 유부녀. 아마도 유부녀. 이 남자는 도망을 치고 있는 공산주의자인 거야. 뭐라고? 대박. 좌파 운동가인 거야. 재밌다. 네. 그래서 이 둘의 밀회 장면이 계속 이어져요. 그 교차되는 소설의 재밌다. 눈먼 암살자 안에는 눈이 멀어서 재밌어요. 공산주의자. 딱 정사에. 빨갱이. 그래서 그 여자가 남자한테 맨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졸라요. 그 남자가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남자가 또 이야기를 해주죠. 근데 그러니까 소설 속에 소설 속에 소설인 거죠, 이제. 그렇죠. 이제 다 왔어요. 근데 그 남자가 해주는 이야기는 SF적인 소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행성이 있는데 그 행성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사람들이 살고 어떤 계급이 있고 어떤 신분이 있으며 어떤 경제 상황이고 이런 것들을 남자가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읽으면서 보면 그 남자가 해주는 이야기들도 현실과 결국 떨어져 있지가 않은 거죠. 자본주의라든지 계급이라든지 어떤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들과 다 맥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자와 이 남자는 누굴까? 무서워요. 회고록을 쓰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된 사람일까? 혹은 그녀 자신일까? 그러면 이 눈먼 암살자는 과연 그 사람 동생이 쓴 것이 맞을까? 무섭습니다. 뭐가 무섭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 경계가 흐려지는 것이요. 아무튼 그런 추리를 계속해서 해나가면서 독자가 읽어야 하는 그런 소설이고요.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오면서 그 모든 퍼즐이 짜맞춰지는 쾌락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려면 거의 800인가 900페이지를 읽으셔야 한다는 거. 근데 그쯤 되면 퍼즐이 맞춰지지 않아도 쾌락을 느껴. 과연 내가 2000년도에 나온 그러니까 앞선 두 작품보다는 후에 나온 작품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부커상 수상작 이런 평을 받았어요. 새로운 세계에 나온 첫 번째 위대한 소설. 와 21세기의 첫 이거라, 번째 이거라. 위대한. 첫 번째 위대한 소설입니다. 타임지 선정 100대 현대 영미 소설. 뭐 그건 100개나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거 둘은 없어요. 눈먼 암살자만 있다고요. 근데 본인이 읽으셨을 땐 실제로 눈먼 암살자가 짱입니까? 셋 중에? 가장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 그거 느꼈어요. 신의 이야기나 그레이스는 솔직히 뭐
분량이 길긴 하지만 주말에 읽을 수 있어요. 내가 토일 맞아. 비오 이걸 읽겠다. 근데 이거는 조금 힘들다. 조금 너무 길다. 너무 길고 이야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집중력을 필요로 하고. 그래. 근데 저는 눈먼 살짝 이 분량 때문에랑 에투드가 무서워서 두 가지 이유를 안 읽었는데 아직. 무서워서 진짜 웃기다. 사실 제가 무서워하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눈먼 암살자 같은 경우는 에투드의 고딕 문화를 향한 사랑이 되게 느껴진다면서요. 지금 보니까 리웨가 그 고딕 스타일을 굉장히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네. 앨런 포도 마찬가지고. 에드거 앨런 포도 그렇고 그 진짜? 다른 왜냐면 작가. 고딕 소설이라고 하면 보통 떠올리는 게 약간 그런 기괴함이 있거나 무섭거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무서운 첨탑이 있는 어떤 무서운 사회에 옛날 갇힌, 이야기. 완전 느낌이 그런 완전 좋아. 서구의 그거 있잖아요. 안젤라 카터의 피로 물든 그러니까 밤. 그런 어, 거를 그런 못 견디는 느낌의 그 현대 소설을- 연문학의 마녀잖아요. 맞죠. 그분이. 근데 진짜 되게 유사하다고 일컬어지는 작가분 중에 한 명이에요. 안젤라 카터. 리웨는 누구 좋아하냐면 뭐 앨리스 먼로, 앨리스 먼로는 또 다른 캐나다의 엘리자베스 대표적인 스트라우스, 존 버거. 작가다. 존 버거. 엘리자베스 스트라우스. 다정한 스타일 좋아합니다. 저분은. 아 그렇네요. 나도 무서워요. 나도 섬찟한 거 좋아하는데. 안평은 완전 그런 거 좋아하고 저는 음. 둘 중에 아무도 아닌. 난 다정한 둘 것도 다 좋아해. 읽으시잖아요. 나 앨리스 몰로도 좋아해. 하지만 둘 다 꼽으라면 에트우드잖아. 그러니까 안평이 에트우드. 오히려 엄청 몰입하고 엄청 좋다고 하는 작품들은 거의 그런 것들. 에투드식의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되게- 머리 지나고 뛰어. 아니 되게 카리스마가 있어요. 이 아, 작가들, 이 맞아. 책들이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너무 뚜렷하고 맞아. 그게 어떤 사회에 대한 비판과 너무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그런 게 좀 음. 힘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레이스에서도 페미니즘적인 어떤 면모가 되게 많이 드러나지만 눈먼 암살자도 마찬가지인 게 그러니까 저런 식의 세계관을 구축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 소설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 아. 사건들을 계속 맥락을 가져와서 하는 거니까. 근데 그쵸. 그 안에서 여자들이 음. 남자들의 어떤 권력 싸움 같은 것에 어떻게 휘둘리는지를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읽으면서 아 역시 에투드는 정말 페미니스트다 맞아.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 그리고 다른 우리가 이제 다루지 못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음. 이제 볼 때도 너무 페미니스트다. 음. 너무 정말 충분히 페미니스트다. 충분히? 정말 나쁜 말이네요. 충분히는 너무 네. 정말 아주 정말 페미니스트인 것이 페미니스트 찐이다. 찐이다. 찐. 이제 전 세계 찐 하면 뽑자면 어. 우리 에투드 선발되셨습니다 이런 느낌인데 페넬로피아드라는 소설도 그렇고 이제 이것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를 여성의 관점으로 바꿔 쓴 소설이고 남성들의 이야기였던 것을 여자들에게 맞아. 이제 가져와서 여자의 자리를- 서사로 음. 완전히 바꿔버리는. 근데 그걸 정말 잘해요. 너무 잘해. 눈먼 암살자, 그러니까 이런 에투드. 에투드의 소설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계를 아예 구축을 그쵸. 해서 네. 그 안에서 자기가 세계관을 아예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는 거니까 그게- 거기로의 이입 자체가 맞아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접점이 필요하군요. 네, 이렇게 발 디딜 수 있는 그런 배경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배경이 필요하군요. 네, 이게 네. 아무리 이제 뭐 사건이 있어도 그렇죠. 그 세계로 잘 못 들어가는 것 같아요. SF, 공상, 판타지 이런 것들을 잘 이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에투드 소설을 본인은 SF라고 그러니까 불리는 걸 싫어하신다고 하긴 하는데 그쵸. 만나서 얘기 나누셔야겠어. 영어도 잘하시니까. 에투드님 영상 편지 근데 어쨌든 인정할 수 있어요. 굉장히 지적인 분인 것 아, 같아요. 그쵸. 굉장히 그쵸, 그쵸. 지적이고 그 신화나 어떤 설화나 동화들에서 엄청난 모티브들을 차용해서 그걸 다 알레고리로 만드시는 게 대단한 거죠. 이건 사실 지성의 힘이라는 게. 그리고 그 농담 같은 거지 제가 정말 좋아했던 이유가 정말 절묘하게 사용해요. 그런 그 성서를 빌어와서 그런 것들이 맞아. 너무 이제 짜릿하게 재밌는 거잖아요. 이게 짜릿한 거지. 인덱스를 붙여놓은 것 중에는 너무 신랄한 것이 좋아서 붙여놓은 것도 있었거든요. 심지어는. 이게 어떤 게 있었냐면 눈먼 암살자를 쓴 여기 안에서의 화자 같은 경우에는 나이 많은 할머니잖아요. 그리고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젊은 여자애들이 어떤 막 교통수단 이런 데서 교통수단이래 대중교통에서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이나 뭐 공공장소 이런 데서 되게 쌀쌀맞게 노인을 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하지 않고 되게 막 뭔지 아시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연령대에 젊은 여자에게서 공손함과 배려를 발견하는 것은 신선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냥 신선한 일이라서 이게 너무 이 여자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은 경솔한 배은망덕만 내보이는 경우가 허다한데 그것이 젊은이들의 갑옷이고 그것 없이 그들이 어떻게 삶을 헤쳐나갈지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쓰는 거예요. 할머니 무서워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할머니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무서워요. 차라리 그냥 너 어른한테 공경해야지 라거나 라고 얘기하면 괜찮은데 아, 막 싸가지가 없네 이렇게 말해야 되나? 젊은 애들이 뭐 싸가지도 있으면 어떡해 뭐 약간 이런 식인 거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싸가지라도 가진 것도 있어. 없는데 그래서 그게 너무 막 나도 젊은이지만 너무 통쾌하고 이런 할머니의 씩씩함? 이랄까? 되게
위약적인 약간 맞아 위약적인 가오가 것들이 있다.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도 생각났는데 그레이스에서도 남자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제 서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뭘 했다. 뭐 집에서 뭐 집안일을 했어요. 하녀가 하는 일 알잖아. 우리 집안일을 아니까. 근데 그게 뭔데요?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일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맞아. 때 나는 그를 쳐다본다. 어쩌고저쩌고. 농담을 하는 게 아니다. 정말 모르는 거다. 그와 처지가 비슷한 남자들은 자기가 어지럽힌 것을 치우지 않아도 되지만 우리가 어지럽힌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지럽힌 것까지 치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서 앞날을 걱정하거나 저지른 일의 결과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건 그들의 잘못이라기보다 그렇게 길러졌을 뿐이다. 이렇게 엄마까지 욕하는, 엄마 아빠까지 같이 욕하는 되게 절묘하게. 근데 저런 거 읽을 때 약간 웃음이 나는 거예요. 남자가 뭐 별로네, 뭐 남자가 뭐 모르네, 야들은 뭘 모르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지. 걔네는 그냥 그렇게 길러졌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무서워. 그러니까 진짜 말싸움 절대 안 되는 스타일. 맞아요. 맞아요. 정말 저는 에투드가 되게 좋은데 지적이고 약간 설캐스틱한 것도 좋지만 좀 낙관적인 사람 같아요. 왜냐면 에투드의 어떤 여러 가지 인터뷰를 보면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더 나아질까 뭔가 나아질 것이 있다는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되게 이야기만 보면 극단적이고 막 죽고 누가 죽이고 막 애 억지로 낳아야 되고 이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 맞아. 이라는 느낌이 있어서 좋은 어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땠나요, 여러분은 에투드가? 저는 약간 무서운 할머니의 이미지에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저는 사실 에투드를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 인터뷰 영상도 막 찾아서 보고 그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본인이 왜냐면 그 검은 옷만 어떤- 입고 다녀요. 네, 약간 그 검은 옷에 고딕 이런 문화의 이런 결정체. 걸 하고 다니거든요. 그게 그분의 패션 스타일인가 봐요. 그리고 근데 눈썹이 되게 올라가 화려한 있고 막. 그 스카프를 하시거든요. 눈썹이 올라가. 되게 이렇게 눈썹이 올라가 있고. 오늘 약간 저는 에투드 스타일이고 여기 리웨는 그 신현이야기 스타일. 신현이야기. 신현 스타일. 일부러 맞춰 입고 왔는데 여기는 이것은 뭔가요? 저는 이렇게 얘들이 그레이스 맞춘 줄 같은데요? 몰랐어요. 그레이스 얘는 느낌인데요? 그레이스네요. 그레이스는 죄수복 입고 있잖아요. 너무 접점이 없잖아요. 할머니 세계 젊은 애들이 싸가지라도 있으면 어떡하니? 가진 것도 없는데. 갑옷밖에 없는 젊은이로서 약간 그녀와 대화하기가 너무 힘든. 아 리웨가 어른들하고 대화하기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죠. 네, 맞아요. 저는 할머니랑 잘 지내요. 저는 어른이 힘들어요. 저는 어른하고 잘 힘들고 저는 어색해요. 그 어른이 낯가려서. 어른이 너무 어른의 어떤 주장을 할 경우에 아. 더 힘들거든요. 그녀가 이만큼의 세월을 이만큼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말을 더 할 수 있겠나. 왜 싸가지로 대항하면 되죠. 약간 압도당하기도 하고 압도당하면서도 약간 좀 힘든. 그렇구나.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에투드를 되게 좋아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도 이 이야기들이 무섭다고 어떤 지점에서 느끼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처음부터 끝까지 숨을 참으면서 볼 수밖에 없네. 근데 제가 그런 프로그램이 그것이 알고 싶다예요. 제가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진짜 챙겨보시죠? 혼자서는 못 보는데 저랑 같이 봐요. 남편이랑 못 같이 봐요? 보거나 집에 가면 본가에서 무조건 그걸 매주 챙겨봤어요. 근데 그게 너무 무섭거든요. 근데 무섭지만 어쨌든 이 사건이 끝이 어떻게 끝날지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이야기처럼 에투드의 소설들이 다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처음에 되게 집중을 해야 돼. 그래야 이 사건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맞아. 사건의 전모와 이 인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사건이 촉발되었는지. 근데 결국 범인은 누구인지 또 뜬금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바로 얘기 안 하거든 본론은. 맞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본론까지 가서 재밌으려면 처음에 되게 집중을 해서 여기에 몰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근데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라기보다 리웨나 다른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지점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느낌으로 궤도에 진입. 궤도에 맞아. 진입하면 안정적으로 읽을 수 있다. 하지만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는 위험을 항상 안고서 난기류는 늘 있으니까요. 난기류는 늘 있으니까 그걸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야기를 진짜 좋아하는데 누구를 만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재밌는 얘기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에투드는 끊임없이 재밌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이 안에서 소설 속 소설로 이야기를 막 3중으로 들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나고 특이하면서 감탄했던 지점은 작가가 어떤 소설에서 글쓰기에 대해서 얘기한다거나 이야기는 어때야 한다고 얘기한다거나 그런 식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 모든 작품들에서. 근데 그런 얘기를 했을 때는 보통은 작가 본인이 떠오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에투드의 소설에서 뭐 글쓰기는 이래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거는 작품 속의 작중 화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에투드의 철학이다. 그치. 보통은 라고 그렇지.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에투드의 작품 속에서 그런 문장들을 맞닥뜨렸을 때 특히 눈먼 암살자에서 그런 대목이 엄청 나오는데 저는 한 번도 에투드를 떠올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작중 화자가 글을 쓰는 모습을 상상하거나 이 작중 화자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대단하다 그거는. 그래서 저는 이 인물을 엄청나게 입체적으로 그렸기 때문에 제가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작품들의 인물이 제각기 각자의 캐릭터가 너무나 강하고 입체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투드에 대한 얘기보다 그레이스와 시녀와 이 눈먼 암살자의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인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려요. 되게 잡고 가는 스타일이야. 진짜. 그러니까. 야 따라와 이렇게 하고 진짜 뒷덜미를 잡고 아, 목덜미를 싫어요. 잡고 그냥 봐. 그래서 쭉 가. 근데 여기는 집에 가고 여기는 스타일. 따라가는 스타일. 따라가고. 따라갔어. 우리 둘은 그치. 따라갔어. 사실 그레이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소설을 보시고 시녀 이야기를 읽는 것도 되게 저는 그 좋은. 네. 그레이스를 먼저 그렇게 보겠습니다, 하시고 그러면. 이제 정말 에투드 내 스타일이다 하면 눈먼 암살자 읽으세요. 노벨 문학상 후보. 그리고 얼마나 역할. 좋습니까? 덕질하기 좋은 이유가 너무 많이 썼어요. 맞아. 그리고 그리고 솔직히 내가 읽었어. 지금 읽었는데 9월이나 10월에 노벨 문학상 받으면 나는 이미 읽은 사람이잖아.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아는 척하기가 너무 좋아. 나만 아는. 2019년 막 이 시구로가 누구야 이러면서 그때 읽으면 매력 없단 말이죠. 지금. 그 전에 지금 딱 읽고 나중에 어쩐지 나 받을 것 같더라. 읽어봤는데 나 되게 좋아하거든. 저 이시그룹 때 약간 느꼈어요. 이시그룹을 읽고 받았거든요. 미친 듯이 급하게 제가 그때 3권 읽었거든요. 받고 나서 아무튼 재밌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정세랑 작가에 대해서 다뤘지만 정세랑 작가가 현실 뭔가 판타지? 판타지를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 에투드의 엄청나게 말랑말랑한 버전이라고 저는 생각했고 실제로 정세랑 작가의 인생책이 저 시녀 이야기 가장 좋아하는. 네, 가장 좋아하는 소설로 꼽으셨어요. 이렇게 또 이어지네요, 저희가. 그렇죠. 내가 사실 스부클럽이. 큰 그림이었다. 사실은 큰 그림이었다. 저 이제 문화도- 영미권 하고 싶지 않고 다음엔 다시 한국인이 한국문학으로 다시 찾아오려고 해요. 한국이 한국 좋아요. 문화. 한국이. 한국 좋아요. 한국 한국 좋아요. 사람입니다. 동시대. 제발. 힘들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근데 이참에 다시 읽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스르륵 읽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하나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또. 맞아. 그리고 제가 언제 이걸 읽겠습니까? 사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그렇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방학이 있어야 읽을 수 있어요. 다음에는 리웨이의 취향에 맞는 어떤 작품. 그랬으면 네네. 작가? 괜찮아요. 이 기회에 또 저도 새로운 것을 읽고 꼭 취향인 것만 읽을 필요는 없으니까. 다음에는 뭐 해볼까요? 다음에 호스트가 천이잖아요. 맞아요. 다음 호스트는 네가 정하네요. 네, 네가 네가 정하세요. 정하세요. 네,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여자로 하시는 거 아시죠? 그것도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어쨌든 스무클럽은 다시 돌아옵니다. 네, 언젠간 다시 돌아와요. 기다려주세요. 네, 저희가 좀 늦었지만 다음에 좀 더 빨리 오겠습니다. 다음 생이 아니라 이번 생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